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와 미국 주식 찾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SOXL로 반도체 레버리지 곱하기 3 ETF가 되겠습니다. 먼저 ETF의 기본 개념을 SOXL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다이렉시온이라는 자산운용사가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주식을 모아 하나의 종목으로 만든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변화에 따라서 ETF의 움직임은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곱하기 3이므로 이러한 평균적인 변화에 대해서 곱하기 3배로 상승하기도 하고요. 3배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주의점은 있겠습니다. 이러한 높은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요. 지금의 위치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시면 적은 리스크를 감안해 수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으시면 되겠고요. 3월 19일 날 있을 내마녀의 날 또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이미 너무 많이 상승했다고 판단이 된 것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좀 안 넣기에는 찜찜하다는 감이 있으시면 그러한 리스크를 반영해서 수량을 적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법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SOXL의 현재 주가 상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SOXL의 경우는 이미 61선 저항선을 뚫고 내려와 121선 저항선을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걸쳐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만 봐도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SOXL의 경우는 고점 대비 자그마치 30%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아랫꼬리를 보여주고 있어 확률적으로 상승의 신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RSI는 42.62로 과매수 상태는 아니고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시면 26.82로 지금까지 많은 돈이 SOXL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ETF의 주가는 이러한데 저희들이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봐야 되는 점은 당연히 이러한 SOXL ETF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펀더멘탈과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위치에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지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은 가능할 테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SOXL이 구성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으며 높은 비중을 중심으로 펀더멘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5일 기준으로 SOXL은 DGCXX, 인텔,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퍼레이티드,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매티리얼, 그리고 TSMC 등등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SOXL이 투자하고 있는 섹터는 크게 반도체 그리고 5G가 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의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과해 반도체의 가격이 높아진 상태고요. 전기자동차에서 특히나 많은 반도체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충분히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5G 또한 미래전망의 밝은 4차 산업 연관 섹터에 의해 SOXL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DGCXX의 경우는 현금이니까 이것은 분석에서 제외를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텔의 주가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경우는 기술력 측면에서 뒤처지면서 이렇게 크게 낙폭을 맞이하다가 다시 반도체 업황의 상승과 함께 주가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폭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RSI가 53 그리고 MFI는 36으로 과매수 상태가 아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텔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텔의 매출액을 보시면은 문제가 됐었던 인텔의 3분기 매출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1, 2분기보다 더 적은 매출액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4분기에는 다시 19.98 빌리언 달러의 실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코스트 오브 레비뉴인 원가 비용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로스 프로핏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금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에서 이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그로스 마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스 마진은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부분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원가 비용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인데 2020년 1분기 전에는 이전까지 평균 60%의 그로스 마진을 보여줬던 반면 최근에는 다시 50% 중반 정도로 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실제로 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듯합니다. 그 다음은 Operating Expense인 영업비용을 잠깐 확인해 볼 텐데요. 영업비용은 크게 R&D 그리고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SG&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주인 경우 제가 체크하는 부분은 R&D인데 R&D의 비용에 있어서 큰 상승이 여태까지 없다가 최근에 다시 2020년 4분기에 R&D 비용이 3.65 빌리언 달러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돈이 R&D에 투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과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기술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인텔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익은 매출액을 만들어낸 뒤에 뗄 거 전부 다 떼고 얼마 정도의 현금이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5.68빌리언 달러의 실적을 내면서 지난 2, 3분기에 비해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상 지금까지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P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인텔은 다른 경쟁사들인 엔비디아, TSMC, 그리고 AMD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EPS만 따져본다면 오히려 TSMC 그리고 AMD보다 더 높은 EPS를 보여주고 있는데 P 멀티플을 본다면 TSMC와 AMD보다 현저히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인텔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약 8% 정도 하락한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높은 아랫꼬리가 나온다는 것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RSI는 43 그리고 MFI는 30 치는 것을 봤을 때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며 돈 또한 많이 빠져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펀더멘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6.47빌리언 달러를 내면서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요. 원가 비용은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로스 프로핏 또한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익 또한 흑자로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을 2020년 4분기 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로스 마진과 프로핏 마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그로스 마진은 먼저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과 비교를 함으로써 얼마나 원가 비용이 잘 관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브로드컴의 그로스 마진은 57.9%로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뺐을 때 약 57% 정도의 마진이 남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마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핏 마진인데요. 순수익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지표인데 브로드컴의 순수익 마진은 19.3%로 매출액에서 뗄 거 전부 다 뗐을 때 남은 돈이 약 20%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 정도면 높은 순수익 마진이며 펀더멘털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브로드컴의 미래 전망을 잠깐 체크한다면 브로드컴은 지금 데이터 센터의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사업부 자체만으로도 35%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EO 혹 첸에 의하면 2021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 센터가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의 매출의 성장률을 자랑한 와이파이 6 기술 도입에 대한 부분 또한 빠질 수 없는데요. 2021년에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 또한 나스닥 하락에는 예외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날카롭게 반등을 해주면서 아랫꼬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120일 저항선은 뚫리지 않아 아직 상승의 추세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RSI로는 45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MFI는 32로 천천히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20년 4분기에 4.08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핏 마진 또한 매출액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순이익인데요. 영업비용을 잘 관리해주고 있어서인지 순이익은 아주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흑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경우는 그로스 마진이 64.90%로 굉장히 원가 비용을 잘 관리해주고 있고요. 프로핏 마진의 경우는 순이익을 매출액에 대비해서 보여주는 부분으로 자그마치 41%에 육박합니다. 즉 사업을 하고 뗄 거 전부 다 떼니까 40% 이상의 흑자가 남았으며 이것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펀더멘털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야말로 이번 나스닥 하락장에 의해 정말 많은 피해를 본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자그마치 18%나 하락을 했고요. 121선 지지선까지 전부 다 뚫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RSI를 봤을 때 36으로 다시 조금 매수세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MFI는 34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이야말로 정말 강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매출액, 그로스 프로핏,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R&D 비용까지 전부 다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퀄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의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아 요때 한번 크게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추가로 하락을 한 종목입니다. 여기 고점 대비 약 22% 정도 빠진 것을 볼 수 있고요. RSI는 33으로 천천히 매수세가 붙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MFI는 19.85로 지금까지 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퀄컴의 펀더멘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의 경우는 3, 4분기에 높은 매출액을 보여준 반면 높은 원가 비용 때문에 4분기는 3분기에 비해 낮은 그로스 프로핏인 4.75빌리언 달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영업이익 또한 3분기에 비해 조금 내려갔고요. 순이익 또한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이 3분기에 비해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로스 마진 그리고 프로핏 마진을 봤을 때 각각 57% 그리고 29%로 좋은 펀더멘트를 갖고 있는 기업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비중이 3% 이하인 기업으로 제가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매티리얼, TSMC 그리고 램 리서치까지 전부 펀더멘트를 알아보았으나 마이크론에서 상대적으로 펀더멘트를 조금 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강한 펀더멘트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복적인 분석이 되기에 3% 이하의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SOXL 레버리지 곱하기 3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5G 쪽에서의 전망은 앞으로 좋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채권 금리가 갑자기 상승함에 따라서 기업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채권과 주식은 어디까지나 다른 성향을 가진 자산이기에 채권 금리가 갑자기 오르지만 않는다면은 주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본질을 생각해본다면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회복된다는 뜻이며 돈을 아주 값싸게 빌려주는 것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순기능에 의해 기업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강한 아랫꼬리를 보여주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크게 보신다면 보시는 만큼 리스크를 감안하여 SOX를 아예 안 사시던가 아니면 소량만 사시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충분히 떨어졌고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테이퍼링에 대한 반영은 되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적게 감안하여 수량을 조금 더 많이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